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106페이지, 교재 106페이지 무형자산을 볼 건데 우리가 비유동자산은 총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2가지 무형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을 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1시간으로 다 끝낼 예정입니다. 자, 106페이지 볼게요. 자, 무형자산의 의의가 나와 있죠. 일단 무형자산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자,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형자산이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영업활동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형체가 없는 거, 형체가 없는 게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형체가 없는 게 무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은 뭐였어요?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형체가 있는 게 유형자산이었죠.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 게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럼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106페이지 이번에 무형자산의 종류. 첫 번째 영업권이 있죠. 자, 영업권.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영업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업권의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권. 자,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파리바게트가 똑같은 지역, 똑같은 크기, 똑같은 그 인테리어 해가지고, 서울에 있다라고 할게요. 서울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밀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할게요. 밀양. 자, 파리바게트가 이렇게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밀양에 있다. 그럼 똑같이 팔려고 내놨다라고 했을 때, 자, 똑같이 가게를 팔려고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디 게 더 비싸겠어요? 서울 게 더 비싸겠죠. 왜냐면은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밀양보다는 서울이 훨씬 더 좋죠. 지나다니는 사람부터, 유동인구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업 환경 있죠. 그런 영업 환경에 대한 권리가 영업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가게를 사고 팔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권리금이 영업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장,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력도 있죠. 그게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업장을 인수할 때 있잖아요. 사업장을 인수할 때 그 사업장에 모든 직기 비품을 다 내다 팔아요. 다 내다 팔면은 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었다고 할게요. 식당에 있는 모든 자산을 내다 팔면 1억 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식당이 현재 계속 인수를 하면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업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영업 환경.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당 자리 잡는 데까지. 그 자리 잡는 데까지 들어간 그런 영업 환경.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대가가 권리금, 영업권,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다 내다 팔면 1억 원인데 이런 영업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대가를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책에. 영업권이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 조직, 양호한 신용,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들을 집합한 무형의 자원. 그걸 이야기해요. 자, 그럼 영업권은 2가지가 있어요. 외부 구입 영업권이 있고 자가창설 영업권이 있는데, 영업권은 외부에서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영업권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업회 기준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영업권만 인정하지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가창설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재무상태표에 자기가 자기 회사의 영업권을 한번 평가를 해본 거예요. 평가해가지고 영업권을 자기 마음대로 한 10억이다라고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영업권 10억이다라고 잡아놨으면은 자기가 잡은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영업권은 10억 원이다라고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이게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돈 주고 사줘야지 그때서야 인정이 되는 거지, 자기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영업권이 얼마다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의 영업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억 원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100억 원이다라고 영업권을 잡아놨어요. 그럼 회사가 되게 좋아 보이겠죠. 근데 그 영업권 100억 원은 뭐 자기 혼자 저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돈 주고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구입 영업권. 자, 이걸 내가 영업권 10억, 어떤 회사가 영업권이 10억 원이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돈 주고 영업권을 10억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때는 영업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측정이 된 거잖아요. 내가 그걸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영업권이 얼마인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정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 무형자산의 종류 두 번째 개발비가 있죠. 개발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개발비가 있는데 자, 이건 좀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개발 활동을 할 때는 연구 단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단계를 아셔야 되는데 연구 단계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단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단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할 때 항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한 거죠. 연구에만 성공했지 실제적으로 그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력으로 상용하는 데는 실패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구 단계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학문 연구하는 단계.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여 논문에 게재하다. 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건 연구 활동한 거예요. 자, 개발 단계는 이게 상용화할 수 있는 상용화 단계예요. 상용화라고 하는 거는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한 단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여 논문에 게재를 했죠. 성공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성공한 줄기세포 연구물을 바탕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상용화라고 하는 건 팔아먹을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다. 이건 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개발 단계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줄기세포 연구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박사님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상용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까지는 아직 뭐 발전된 것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뭐 그 중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 제대열 같은 거죠. 제대열. 그 제대열은 그 산모들 있죠. 산모들이 뭐 줄기세포 같은 거 채취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던데?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력이 맞단 말이에요. 그 제대를 한번 하는데 뭐 100만 원씩 달라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당연히 돈 되는 단계죠. 돈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한 걸로 보고 개발에 성공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연구 단계는 순수한 학문 연구 단계, 개발 단계는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개발하는 단계를 개발 단계다라고요. 자, 그럼 어떤 걸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통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거치는데 자, 연구 단계, 개발 단계를 거쳐요. 자, 근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이게 실제로 돈 되는 단계예요? 돈이 안 되는 단계예요? 돈이 안 되는 단계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연구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의 판관비로 들어가요. 판매비와 관리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의 판관비로 넣고 자, 개발 단계. 이건 돈 되는 단계죠. 돈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개발 활동을 했는데 개발에 성공을 하느냐 개발에 실패하느냐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개발에 실패했다. 그럼 돈이 돼요, 안 돼요? 뭐 쓸데없는 짓 한 걸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돈이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자산으로 잡힐 만한 단계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 처리해야 돼요. 비용 처리. 경상 연구 개발비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근데 개발에 성공을 한다. 이건 돈 되는 단계죠.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한 기술력은 팔아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성공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개발에 성공하면은 이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성공한 기술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이건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그 다음 여기 B자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절대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107페이지 상단에 그런 표가 나와 있죠.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그림이고, 그 다음 거기 보시면은 개발비 인식 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 1번에 미래 경제적 효용 유익 가능성이 높고 2번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발비 인식 요건은 그냥 개발에 성공했다 이 말이지 인식 요건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그 다음에 개발에 성공한 거는 개발비 무형자산, 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더 들어볼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연구물이 있다.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연구물을 하나 그 발전시켜가지고 그 생성을 시켰어요. 연구물을. 이 연구물 가지고 막 이제 또 그 개발팀에서 개발에 들어가요. A팀, B팀, C팀이 있어요. A팀에서 개발 활동에 10,000원을 소요했고 B팀에서 개발 활동에 10,000원 소요, C팀에서 개발 활동에 10,000원 소요했는데 성공한 팀은 C팀만 성공을 한 거예요. C팀만. 그럼 C팀에서 성공한 이 10,000원만 개발비가 되는 거고 얘들은 뭐예요? 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경상연구개발비로 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듣고,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가운데 3번의 산업재산권. 자,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원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에 뭐가 있냐면요.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을 지원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이것도 기술 같은 거예요. 실용신안이 기술인데 뭐 특허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용신안권도 기술을 지원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의장권은 디자인을 지원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 상표권은 상표를 지원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다라고 하고 4번에 기타의 무형자산이 동그라미 1번에 소프트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인데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근데 윈도우가 있어야지 영업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 윈도우가 없으면 영업활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윈도우를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아니죠.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형자산이 맞아요.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때 쓰는 자산이고 형체가 없는 건데 CD 자체, 근데 그 윈도우 CD 자체가 형체는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눈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만지는 건 말이 안 되고 손으로 만지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 맞아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이 대단한 무형자산이죠. BBQ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 무형자산이 맞고 3번에 라이선스, 라이선스를 획득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라이선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컴퓨터원 같은 데 있잖아요. 컴퓨터원 같은 데는 그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학원에서 쓰려고 하면은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돼요. 라이선스를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그러면은 X 1년 1월 1일부터 X 2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했다. 그럼 2년 동안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무형자산이겠죠.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4번 저작권. 많이들 침해하시죠? 그 저작권, 예술물이나 학술물 이런 거를 이제 그 자기의 고유한 그런 것들을 혼자서 쓸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게 저작권이죠. 5번에 강어권. 강어권은 강물을 지 혼자 캘 수 있는 권리. 6번에 어업권은 지 혼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다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권리들. 좋은 것들이죠.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겠죠? 그래서 보통 무형자산은 권리 같은 게 무형자산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좋은 것들이잖아요.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 자산이 맞죠? 근데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속하는 거.
자, 108페이지 가볼게요. 108페이지 무형자산의 취득 및 상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거기 무형자산의 취득이 있는데 무형자산은 외부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외부에서 샀을 때에는 상금액이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예요.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있는데 이건 만든 걸 이야기해요. 아까 개발비 같은 거 있죠. 개발비는 회사 내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기술력을. 그런 건데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이 무형자산을 창출하는데 자,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창출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직접비나 간접비. 직접비나 간접비는 모두 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직접비, 간접비가 원가 얘기할 때 배울 건데 직접비는 직접 관련된 비용, 간접비는 직접 관련되진 않은 비용을 간접비다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원가 얘기할 때 배울 거니까 뭐 일단 그냥 그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다.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 간접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취득원가에 포함된 항목에는 다 안 같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가 있죠. 자, 근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보면은 전부 다 파란색 글씨로 뭐가 있어요? 창출이죠. 창출. 즉, 이거 만드는 데 있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부분에 다만 있죠. 다만 다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됐고,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무형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데, 그럼 비용 처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무형자산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자,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 창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만드는 거와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운영하는 직원 있죠. 운영 직원은 만들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직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얘는 단기 비용 처리. 만약에 만드는 데 들어간 직원의 인건비였다. 창출하는 과정,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직원의 인건비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운영하는 직원, 그 직원의 인건비는 판관비,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 무형자산 취득 이후에 지출이 있는데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로 나눠진다라는 거. 됐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다음 3번에 무형자산의 상각 볼게요. 자, 상각. 자, 무형자산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형자산하고 달리 뭐 내역연수나 잔존가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역연수가 나오죠. 자, 내역연수는 20년 이내에서 해야 돼요. 읽어볼게요. 거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유형자산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유형자산은 내역연수를 그냥 합리적으로 쓰면 돼요. 근데 무형자산은 내역연수를 20년 이내에서 해야 되겠고, 그냥 그 첫 번째 줄에 뭐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 같은 거에 특허 있죠, 특허. 특허를 법에서 30년으로 정해줬다. 그럼 그때는 내역연수가 30년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령이 없다라고 하면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뭐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 비아그라 했죠. 만약 비아그라의 특허를 100년을 인정해줬다. 그 기술력을 개발한 그 제약회사에 특허를 100년 동안 인정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비아그라의 기술력은 100년이 내역연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사용 가능한 때부터.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에요. 취득 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부터 그 상각을 한다라는 거. 그 아까 예를 든 거 중에서 여러분들 라이선스 있죠? 라이선스를 예를 들어가지고 X 1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그 라이선스의 사용 기간을 봤더니 X 1년 7월 1일부터 X 2년 6월 30일까지였다. 그러면 상각은 언제부터 해야지 맞는 거예요? X 1년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잔존가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무조건 빵이에요. 앞에서 배운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은 잔존가치를 그냥 합리적인 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무형자산은 무조건 잔존가치가 빵. 자, 그 다음 3번 상각 방법 있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은 상각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 자,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무슨 법을 사용할 수 있냐면요. 그때는 무조건 정액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뭘로 써야 되냐면요. 정액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네 번째 회계 처리 방법이 있죠.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뭘로도 할 수 있냐면요. 직접법하고 간접법 둘 다 할 수 있는데 직접법, 간접법 둘 다 가능해요.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차변에 개발비가 있었는데 개발비를 상각을 내야 돼요. 감가상각 분계를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 분계를 할 때는 대변의 개발비를 직접 까짓기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비용 처리 혹은 대변에 누계획 계정을 쓸 수도 있어요. 대변의 무형자산, 상각, 누계획 100원.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100원.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을 할 때는 무형자산을 대변에 직접 까짓기는 것도 가능하고 누계획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차변의 개발비가 500원이 있었다. 그럼 상각을 해야 돼요. 상각을 할 때 직접 까짓기는 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 누계획 100원에서 개발비, 차감 계정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가능해요. 상각, 누계획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무형자산은 개발비를 직접 까짓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그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그램, KLF 프로그램에서는 무조건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슨 법으로 되어 있냐면요. 직접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직접법으로 한다. 이렇게 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5번에 무형자산 상각비 처리가 있는데 이건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예요.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 원가, 그 밖의 경우에는 판관비로 계상한다. 공장에서 발생한 건 500번대, 공장 이외에는 800번대. 뭐 그 말이겠죠? 자, 그 다음 110페이지 볼게요. 110페이지 필수분기 연습. 자, 1번. 서울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폰뱅킹 2차에 지급하다. 자,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니까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죠. 그럼 계정 과목은 차변에 뭐가 와야 될까요? 경상용,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경상연구개발비 아니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이잖아요. 근데 1번의 두 번째 줄에 뭘로 하라고 돼 있어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차변의 개발비 1,200, 대변의 보통예금 1,20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2번 특가권을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뭐 특가권 산 거니까 차변의 특가권이겠죠? 특가권 5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50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뭐 소프트웨어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한 거는 계정 까먹고 소프트웨어로 하시면 되세요. 차변에 소프트웨어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 설명은 다 했고 그 111페이지에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 자, 유형 1.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 하시오. 1번에 연구비와 개발비는 전액 비용 처리한다. 아니죠. 개발비는 자산이죠. X. 2번 자가 창설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3번에 창업비, 소프트웨어, 디자인권, 산업재산권, 전신전환 가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창업비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고 전신전환 가입권 이건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3번과 같은 문제는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 보면은 다 나와 있죠. 어떤 거 계정 과목이 어떤 건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으면 돼요. 자, 유형 2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무형자산은 5년 이내 기간 내에 정액법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니죠. 20년이죠. 20년 이내에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 정액법 사용하는 거죠. 2번 무형자산의 생각 시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X. 3번의 무형자산의 생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맞는 말이네.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생각 방법의 종류에는.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의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 설명은 다 했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연습 문제가 있죠. 그 이론 문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8번을 풀 건데 7번을 좀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8번까지. 자,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일반 기업 표준에 의할 경우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1번 기업의 연구비는 판관비죠. 이거는 그 손익계산서상의 판관비로 들어가야 되겠고 니은의 개발비는 맞아요. 디귿은 판관비, 리을은 무형자산 맞아요. 답은 4번이 되겠고 1번과 같은 문제는 잘 안 외워지면은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2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폐기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답이 2번이겠죠. 연구비는 그러니까 2번에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여 지출한 연구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로 해서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썼죠.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폐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죠. 4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딱 봐도 3번이 잘못된 것 같네. 3번에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어야 돼요? 정액법이겠죠. 정액법. 5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 그 무형자산의 정의가 형체가 없는 게 정의에 들어간다라고 했었고 이번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통제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통제권이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그 무형자산을 쓸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통제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4번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합회성 자산이다. 비합회성, 합회성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경제적 효익은 돈 될 만한 자산이다 이런 말이고 1, 2, 4가 어렵다 하더라도 3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왜냐면은 무형자산에는 어업권, 산업재산권, 선수금, 영업권 등이 있다. 선수금은 부채예요. 계약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채인데 그런 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6번 볼게요. 다음 항목들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자, 2번이겠죠. 내부 창출한 상표권으로서 기말 시점에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상표권을 내부 자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그 상표권도 당연히 인정이 안 돼요. 영어권, 제가 아까 영어권, 자가 창설된 영어권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죠. 내부 창출한 상표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표권. 그 권리가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1억 원인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 영어권뿐만 아니라 상표권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다른 건 볼까요? 1번에 향후 5억 원의 가치 창출이 확실한 개발 단계
2억 원을 지출하여 성공한 경우 개발에 성공하면 무형자산이 맞죠. 3번에 통신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출원하는데 1억 원을 지급한 경우 특허 내는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특허권 맞겠죠. 특허권과 관련된 비용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맞고 4번에 12억 원인 저작권을 현금으로 취득한 경우 저작권을 돈 주고 산 거니까는 그 권리가 12억짜리 권리가 맞는 거죠. 자, 7번 적절치 않은 것은 4번인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 중에서 영어권하고 아까 상표권 같은 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게 맞는데 개발비나 특허권 같은 거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맞잖아요. 예,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8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그것도 맞고 3번에 분류 항목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이거는 뭐에 속하겠어요? 판관비겠죠. 판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연구개발비 하면은 개발비 무형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한 번밖에 될 수가 없고 1, 2, 4는 너무 확실하단 말이에요. 3번에서 연구개발비가 그 경상연구개발비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판관비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무형자산에 관련된 이론은 다 끝냈고 그 뒤에 114페이지 볼까요? 자, 114페이지 기타 비유동자산 요까지 마저 다 하고 그 뒤에 실전 연습 문제 부분에 분개들 풀어볼게요. 몇 문제 안 되거든요. 그죠? 자, 114페이지 기타 비유동자산인데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 유형,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유동자산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개정 과목은 그 114페이지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 임차보증금.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세요. 개정 과목. 자, 임차보증금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세 30, 보증금 100에 산다. 자, 그럼 세입자 입장이 있고 집주인 입장이 있겠죠? 네, 세입자 입장이 있고 집주인 입장이 있는데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겠죠?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월세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내면 끝나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월세는 임차료가 돼요. 월세 낸 거는 임차료. 그래서 이건 손익계산서에 뭘로 들어가냐면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은 거는 수익이겠죠. 수익이고 임대료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고 얘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낸 거는 비용.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낸 거는 임차료 비용,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은 거는 수익, 임대료.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내죠. 그 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자산이에요, 자산. 개정 과목은 뭘로 쓰냐면요.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낸 거. 보증금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 자산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이건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개정 과목은 임대 보증금이라고 쓰고 얘는 비유동 부채, 빚에 들어가요. 부채, 비유동 부채 쪽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럼 세입자가 있고 이렇게 집주인이 있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낸 거는 임차료. 그 다음에 보증금 낸 거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차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세입자는 항상 차자가 들어가고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은 거는 수익, 임대료, 대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 보증금, 받은 건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 임대 보증금. 해봤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차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나오는 개정 과목들은 차니까 차변에 오고 그냥 집주인 입장에서 들어가는 개정 과목들은 대니까 대변 쪽에 온다. 그렇게도 외워봤어요. 자, 사례 볼게요. 자, 사례. 공장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 보증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대변 현금 10,000원이 나가고 보증금 낸 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임차 보증금 쓰면 되겠죠.
자, 2번에 전세건이 있는데 뭐 됐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3번에 장기 매출 제건 안 중요해요. 4번에 장기 미수금 별로 안 중요해요. 5번에 전신전화 가입건이 있는데 그 예전에 80년대에는 전화 가입할 때 보증금 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증금, 전화 가입하고 낸 보증금이 전신전화 가입건인데 돌려받을 수 있죠. 보증금이니까. 그래서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럼 114페이지의 기타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임차보증금 그 계정 과목 하나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 부분을 다 끝냈는데 그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 유형 1의 자산의 분류. 자산을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중에서 구분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나오면 그저 주는 문제예요.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 들어가가지고 이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 찾으면 돼요. 나중에 제가 그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이 부분 찾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 1번의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 치고 투자 쳐봐요. 투자 치면은 그 계정 과목이 몇 번이 있는지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몇 번이 나오겠죠. 그 번호를 보고 왼쪽에 계정 책에 가가지고 그 번호가 어디에 항목에 분류가 되는지 찾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14번까지 하시면 되니까 저는 좀 생략을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볼게요. 116페이지 1번에 다음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마찬가지로 얘도 프로그램에서 찾으면 되겠죠. 예, 굳이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고 2번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프로그램에서 찾으면 돼요. 그저 주는 문제단 말이에요.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게 거기 3번하고 2번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네. 답은 3번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지 마세요. 외우면은 틀려요. 여러분들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프로그램 가가지고 계정 과목비 적용 등록에서 찾아서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그 실전 연습 문제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예, 그거 풀어볼게요. 예,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4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57페이지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자, 457페이지 27번부터 31번까지 있죠? 여러분들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보세요. 전 바로 풀게요. 자, 27번 신제품 개발에 투입된 전담연구원의 인건비 5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 인식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개발에 성공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27번은 차변의 계정 과목이 개발비 500, 예, 대변의 현금 500 이렇게 분기해야 되겠죠. 자, 28번에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특허 출원 등의 재비용 2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특허죠. 예, 특허권이겠죠. 차변의 특허권이 20만 원.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예, 당좌 예금 2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9번 대전백화점 창고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얼마가 나갔어요? 200이 나갔죠? 보증금, 임차보증금이죠.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임차보증금 200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30번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임차료 미지급액 6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억 9,4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반환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옛날에 월세 낸 게 있어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차변에 임차료 600 그다음 대변에는 월세를 안 냈는 모양이에요. 안 냈으면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이 아닌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을 잡아둔 것 같아요.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을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이 결산할 때 배울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미지급금 대신에 미지급 비용을 썼다. 그 다음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의 성격은 나중에 결산할 때 배우겠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옛날에 보증금 준 게 있었겠죠. 보증금 준 게 얼마가 있었어요? 차변 임차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었겠죠. 자, 보증금이 얼마였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2억이었겠네. 2억. 예, 그 임차료 미지급액 6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억 9,400이니까 임차보증금은 2억이라고 되어 있었겠네요.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라고 할게요. 보통예금이 2억 원. 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답이 이렇게 되겠죠? 보증금 받아야 되죠. 자, 보증금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있는 임차보증금이 대변에 빠지겠죠.
임차 보증금 2억 원 빠지고 차변에 돈 들어오겠죠? 돈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뭘 빼고 들어왔어요? 옛날에 임차료 미지급분이 있으니까 이거 빼고 들어와야 되겠죠? 대변에 있는 미지급 비용 600을 차변에 빼요. 미지급 비용 600을 차변에 뺀다. 까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월세 안 낸 거, 마지막 달 월세 안 낸 거 까고 돈 받았겠죠? 네. 그럼 받은 돈은 어디로 들어왔냐면요. 보통예금 통장에 1억 9,4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받는 분개를 하는 건데 옛날에 미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을 떨어야 되겠죠. 떨고 그 나머지 금액만 들어온다라는 거.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은 아직 안 배웠는데 그냥 미지급금하고 비슷한 거다. 뭐 이렇게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5천만에 대해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되어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자산으로 변경하였다. 토지를 샀어요. 그럼 차변에 토지 5천이었겠죠. 이거를 목적이 뭐였냐면요. 목적이 영업활동에 공장 건물 신축하기 위한 거니까 영업활동 사용 목적이 맞죠. 그럼 토지가 유형자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목적을 뭘로 바꿨대요?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고 땅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걸로 바꾼 거죠. 그럼 계정 과목이 토지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냐면요. 투자 부동산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차변에 있는 토지를 빼면서 계정 과목을 투자 부동산 5천만 원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를 빼고 투자 목적인 토지로 바꾼 거니까 투자 부동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자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마쳤고 그 자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재무회계가 거의 50%가 끝난 거예요. 50% 넘게 끝난 거예요. 부채부터는 금방금방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454페이지부터 실전연수 문제 3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